표시할게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레고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금부터 뗄게요. 저번에 했었던 얘기가 벚꽃마을 404호에서 돈 받아와 이거였는데요. 나름 재밌는 얘기였는데 중간에 갑자기 키가를 해버려가지고 제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라이크토요님, 대나님, 소주님, 잉잉님, 엄마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약간 당황.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도 엄청 기다렸지 뭐야. 근데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이야기하다가 그런 장면이 나온 게 처음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은 아닌데 그런 낌새가 없이 그렇게 들어간 거는 처음이었어.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지 뭐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거 이어서 할 거고요. 아마 앞에 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앞에 부분 조금 이야기해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엄마야 행. 맞아. 어떻게 좀 당황스럽고. 오늘은 녹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백으로 혼내주면서 키가라면 삐요삐요? 누구한테? 세상에. 저거는 범죄야. 알타리무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맞다. 방송 알림해야지. 빠람빰.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데 등양님 어서오세요. 월요일인데 월요일을 잘 보내셨나요? 저는 뭐 아무튼 간에 오늘 사진을 새로 찍어가지고 전에 찍은 거긴 한데 사진을 바꾸려고요. 뭔가 이 표정을 짓는 내가 좀 역겨워. 지금 사진에 있는 제가 너무 약간 갸륵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그리고 오늘 내 잠만잠 좋은 하루를 보냈구만. 멋진 하루를 보냈구만.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등양님 에드벌룬 6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모아오셨대요. 감사합니다. 저는 에드벌룬 항상 쿠팡에서 뭐 시킬 때 봤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까먹어가지고 자주 까먹어요. 그래서 요새는 애드가 있긴 한데 별로 없어요. 저번에 뭐 사고 한 10만원짜리 뭐 사가지고 그때 에드벌룬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 진짜요? 어이쿠님 어서오세요. 사진 바꿨습니다 여러분.
사진 사이즈가 달라졌네. 아무튼 그냥 보세요. 뭐 제 사진이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서오세요. 자, 잠수. 자, 그래서 어이쿠님 어서오시고요. 그래서 우리 벚꽃마을 404호에서 돈 받아와를 약간 앞부분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앞부분에서는 주인공이 사채를 써요.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다가 그 사채업자가 벚꽃마을 404호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알아갖고 와라. 만약에 귀신이 있으면은 그 사채업자가 1억 정도를 내기를 걸어가지고 다른 사채업자랑 귀신이 있으면 내가 1억을 가져가는 거고 귀신이 없으면 다른 사채업자가 1억을 가져가는 건데 만약에 거기에 귀신이 없을 경우 너가 1억을 1억이 아니라 그 빚이 3천만 원이거든요. 3천을 탕감해주겠다 이렇게 된 얘기였습니다. 근데 엄청 길어요. 제가 50분 정도 했는데 반 정도 읽었습니다. 반보다는 3분의 2 정도? 근데 뒷얘기가 좀 충격적이긴 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결국 그래서 거기에 돈을 받으러 가요. 여기도 채무자가 있는데 그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오면은 된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여자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예상외로 그냥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자도 줬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전설의 장면이 나오죠. 오늘 밤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 무당이 말을 하니까 뭐 점을 봐주겠다고 무당이 해가지고 나는 복채가 없다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복채는 키스로 받을게요 이러다가 이제 둘이 키스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부터 할게요. 그래서 둘이 키스를 하고요. 이 장면 제가 스킵을 했어요. 현관에서 나설 때 그녀는 내게 과일을 깎던 과도를 건넸다. 오늘 밤 꼭 이 칼을 품에 지니고 있어요. 떨떠름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지금 나의 신변이 안전하진 않았으니까. 칼을 받아서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다. 딱딱한 감촉이 가슴팍에 느껴졌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벚꽃마을 404호의 문에 나선 순간부터 발걸음이 가벼웠다. 좀 전 계단을 올라올 때와 반대로 계단을 내려가는 길이 BGM이 필요할 정도로 흥이 났다. 귀신 씌어서 죽을 일도 없고 빛도 사라질 거다. 아파트 입구에는 돼지감자군과 김사장 패거리의 남자가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담배꽁초 몇 개가 떨어져 있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럭저럭.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하도 안 나오셔가지고. 돼지감자군의 질문에 그녀와의 키스가 떠올랐지만 말을 아끼기로 했다. 딱히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건... 돼지감자군은 종이 가방을 가리켰다. 돈 받아왔어요. 와, 정말이에요? 돼지감자군의 표정이 오묘했다. 반대로 조수석의 남자는 환하게 웃었다. 일단 가시죠. 형님이 기다리십니다. 다시 검은색 차에 탔다. 그 여자가 뭐라고 안 하던가요? 돼지감자군이 차에 시동을 걸며 물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던데요? 뭘요? 그 민철이 형님이랑 상백이 형님 죽었는지도 모르던데요? 진짜요? 돼지감자군은 화들짝 놀랐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귀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거네요? 조수석의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그의 부담스러운 반응에 고개만 끄덕였다. 와, 진짜 뭔가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돼지감자분의 반응은 놀랍게도 그녀의 반응과 겹쳐졌다.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했던, 당사자들은 몰랐던 아이러니한 상황. 깡패들을 무서워한 신내림받은 여자, 그리고 신내림받은 여자를 무서워한 깡패들. 와, 진짜 돈 벌기 쉽네. 조수석의 남자가 혼잣말로 말했다. 그러네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돼지감자군이 차의 속도를 올리며 대답했다. 차는 가까스로 신호에 걸리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가속에 몸이 휘청거렸다. 그나저나 축하드려요. 귀신 없어서 아무 일도 안 생기면 비탄감하는 거 아니에요? 조수석의 남자는 뒤에 있는 나를 의식하며 말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벚꽃나무들이 즐비한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다. 근데 아까와는 가는 길이 조금 달랐다. 앞에 둘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침을 삼켰다. 아까 흘렸던 코피의 맛이 맴돌았다. 입안이 기분 나쁠 정도로 텁텁했다. 검은색 차는 공터에 도착했다. 나는 잔뜩 움츠려 공포에 질린 상태로 차에서 내렸다. 야, 왜 이리 늦었냐, 이 돼지 감자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형님, 신호가 걸려가지고. 상철은 돼지 감자를 밀치며 다짜고짜 나를 김 사장과 권 사장 쪽으로 끌고 갔다. 최영민 씨가 드디어 왔네. 벚꽃마을 404호에 갔다 온 소감이나 들어볼까? 권 사장은 겁에 질린 나를 보며 말했다. 뭐야, 이 새끼 상태 왜 이래? 순간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눈동자가 점점 올라가 흰자로 뒤덮였다. 순간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나를 잡고 있던 상철도 놀랐는지 바로 내 몸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다. 아이씨, 뭐야?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입에서는 갈라지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공터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고 다름 아닌 내 몸에서 나는 소리였다. 경련을 일으키던 내 몸은 점점 앞으로 꺾였고 배를 부둥켜 잡고 흐느끼며 웃었다. 미친 듯이 웃는 소리가 공터를 가득 메웠다. 김 사장도 권 사장도 기괴한 행동에 말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몇 초간 미친 듯 웃다가 나는 대자로 공터 한가운데에 뻗었다. 몸이 살짝 들썩거릴 때마다 깡패들도 움찔했다. 야, 지금 이 새끼 귀신씨인 거야? 김 사장은 놀랐는지 권 사장이 두꺼운 팔뚝을 양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야, 내가 뭐라고 했냐? 귀신 있다니까, 새끼야. 미친, 진짜였네. 씨발, 나한테 귀신 붙는 거 아냐? 김 사장은 진심으로 스스로를 걱정하며 말했다. 야, 내가 말했잖아, 귀신 있다고. 망할 벚꽃마을 404호에 진짜 귀신 있다니까. 김 사장이 자신의 오른팔로 보이는 사람을 불렀다. 야, 내일 점집 알아봐. 이거 재수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내일 당장. 김 사장은 강조하며 다시 말했다. 내가 뭘 했어. 귀신 있다니까. 상철아, 우리도 저번에 갔던 점집 내일 간다. 권 사장은 돌아가려는 김 사장의 어깨를 잡으며 1억은 귀신은 귀신이고 계산 확실히 해야지. 야, 다음에 만나면 줄 테니까 좀 기다려. 귀신 붙게 생겼는데 1억이 문제냐? 김 사장은 패거리를 데리고 차에 탔다. 외제차는 불이 나게 공터를 떠났다. 야, 운전 조심히 해라. 강냉이 나간다. 권 사장은 떠나는 차의 뒤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돌아서며 자신의 패거리를 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빈철이랑 상백이가 괜히 뒤진 게 아니라니까. 시발.
오늘 참 다잤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숨은 붙어있는데 제가 뒤처리할까요? 돼지 감자군이 공터에 널브러져 있는 나를 보며 말했다. 그래 돼지 감자야, 네가 좀 더 수고해야겠다. 저놈 귀신 붙었을 테니까 잘 처리해. 사무실 오기 전에 소금 뿌리는 거 잊지 말고. 아, 네 형님. 뒤처리하고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돼지 감자군은 나를 들쳐매고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다가갔다. 그와 어울리지 않은 조그만 빨간색 경차였다. 그리고는 뒷자리에 나를 실었다. 야 돼지 감자, 잘 처리하고 사무실로 와라. 수고해. 상철의 말에 돼지 감자는 꾸벅 인사했다. 뒷자리에 실린 나는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다. 돼지 감자군의 빨간색 경차가 공터를 빠져 지나가고 차는 다시금 벚꽃마을 404호 쪽으로 향했다. 그는 뒷자리에 누워있는 나를 보며 말했다. 최영민 씨, 연기 죽이던데요? 30분 전의 일이었다. 돼지 감자군은 가로수마저 듬성듬성 있는 외진 길가에 차를 세웠다. 옆에는 커다란 벚꽃나무가 있었다. 왜 여기에다가 차를 세우세요? 수상한 낌새를 느낀 나는 나도 모르게 종이 가방을 몸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저기 최영민 씨. 돼지 감자군과 조수석의 남자가 동시에 돌아보았다. 옆에 상호 형님하고는 이야기가 끝났는데 조수석 남자의 이름이 상호인 모양이었다. 둘은 내가 벚꽃마을 404호에 있는 동안 뭔가를 꾸민 게 분명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3천만 원 우리가 먹읍시다. 상호라는 사람이 말했다. 네? 돼지 감자군의 표정이 돌변했다. 아까 전까지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차가운 얼굴이었다. 마치 냉채 족발처럼 보였다. 어차피 최영민 씨 오늘 죽을 거였어요. 저희 큰형님이 최영민 씨 돈 못 갚을거라고 최영민 씨 장기파리한테 넘기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벚꽃마을 404호의 그녀가 내게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 오늘 밤 위험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로.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용한 점쟁이가 틀림이 없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그 3천 중에 2천은 여기 벚꽃나무에 묻을 겁니다. 1,000만 원은요? 그 1,000만 원은 최영민 씨를 장기파리한테 넘긴 값으로 칠게요. 제가 당신 뒤처리 맡을 게 분명하니까 최영민 씨를 장기파리한테 넘기고 받은 1,000만 원이라 하고 저희 형님한테 갖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묻어놓은 2천은 저랑 여기 옆에 상호 형님이랑 반씩 먹고요. 내 몸뚱이가 1,000만 원에 팔린다는 것에 한 번 놀라고 자기들끼리 2천을 꿀꺽하겠다는 이야기에 한 번 더 놀랐다. 저는요? 나의 물음에 돼지 감자군은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웃었다. 최영민 씨 몫은 없어요. 대신 당신은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최영민 씨 오늘 장기 털립니다. 돼지 감자군은 눈을 날카롭게 뜨며 말했다. 안 그래도 째진 눈이 더욱 사나워 보였다. 잘 생각해요. 상호라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웃으며 말했다. 선택권은 없었다. 1,000만 원의 장기를 팔리는 것보다 귀신 들린 연기 한 번 하는 게 훨씬 이득이었다. 그나저나 상호라는 인간은 자신의 보스인 김 사장을 속이는 건데 의리도 없다. 하겠습니다. 근데 의심받지 않을까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저희 큰형님 귀신 있다고 완전 100% 믿고 있으니까. 아까 1억 거는 거 못 봤어요? 일리가 있었다. 확실히 권 사장은 단단히 믿고 있는 모습이었다. 저희 같은 배 탄 거예요. 믿을게요. 최영민 씨 잘해야 돼요 진짜. 나는 대답을 하고서 뭔가 아닌 것 같아 크게 한숨을 쉬었다. 차는 다시 공터를 향해 출발했다.
돼지감자군은 신났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괜히 삼천이 담긴 종이 가방을 힘껏 옮겨쥐었다. 그나저나 돼지감자군은 내가 벚꽃마을 404호에서 무조건 돈을 받아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었다. 이제 괜찮은 건가요? 네, 이제 괜찮아요. 근데 진짜 연기 잘하셨어요. 저희 큰형님도 그렇고 다들 속더라고요. 완전 눈 뒤집고 배우인 줄 알았어요. 돼지감자군은 오른손으로 두툼한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다. 지금은 어디 가는 거예요? 일단 아까 거기서 묻어놓은 돈 꺼내려고요. 빨간색 경차가 커다란 벚꽃나무 옆에 섰다. 나와 돼지감자군은 차에서 내렸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돼지감자군은 치밀했다. 생긴 거랑은 다르게 지능형 캐릭터다. 아마 돼지감자군은 여기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나를 장기파리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나는 의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끝까지 확인했다. 벚꽃마을 404호와 관련된 죽음에는 한 가지의 가능성이 더 있었다. 단순한 사고사, 자살, 귀신에 의한 죽음. 앞서 언급된 가능성 말고 한 가지 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죽였다면 바로 타살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민철과 상백의 죽음에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있다. 바로 돼지감자군. 1시간 전 벚꽃마을 404호. 그 전에 왔던 사람들 죽었어요. 덤덤한 투로 대답했다. 네? 죽었다고요? 네. 그 뚱뚱한 사람도요? 돼지감자군을 말한 듯 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자주 와서 돈 받아갔는데 그 전에 오신 분들은 다 죽었다고요? 모르셨나봐요.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근데 이상했다. 돼지감자군은 분명히 민철이라는 사람과 한 번 와봤다고 했다. 그리고 권 사장을 비롯한 그쪽 조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근데 돼지감자군이 자주 와서 돈을 받아갔다고? 권 사장이 벚꽃마을 404호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할 정도로 돈을 못 받았었는데. 이후에 내 머리는 급속도로 굴러가며 한 가지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귀신으로 인한 죽음이 돼지감자군이 꾸민 일이라면 벚꽃마을 404호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받으며 그 사실에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조직 내부에 벚꽃마을 404호 귀신 소문을 퍼뜨렸다면 돼지감자군은 상백의 교통사고를 통해 퍼진 귀신의 존재 가능성을 확대시켜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민철과 상백의 죽음으로 더욱 귀신을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벚꽃마을 404호에서 권 사장 몰래 돈을 받으며 지냈을 것이다. 그럼 그에게 벚꽃마을 404호에 나를 보내는 권 사장과 김 사장의 내기는 심각한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귀신이 없다는 사실이 탄로날 가능성과 더불어 그곳에서 돈까지 받아오면 더욱 꼬이는 게 분명할 터였다. 그럴싸한 가능성이었다. 이미 내 머릿속에는 돼지감자군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민철의 팔뚝에 인슐린 주사를 놓는 모습이 그려졌다. 옥상에서 담배를 피던 상백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돼지감자군의 모습이 그려졌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었지만 이것은 어떤 가능성보다 정답에 가까웠다. 나는 외투 안쪽에서 그 여자에게 받은 칼을 꺼냈다. 그리고 돈을 꺼내려고 땅을 파던 돼지감자군을 찔렀다. 그는 쿨럭거리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수차례 그의 등을 마구 찔렀다.
그의 등은 피와 땀에 젖어 축축해졌다. 살인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가 나를 죽였을 것이다. 올라오는 역한 피비린내에 헛구역질이 나왔다. 돼지감자군의 등에 토를 쏟아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토사물에는 돌돌 말린 종이가 있었다. 불길함을 느낀 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끄집어냈다. 돌돌 말린 종이를 조금씩 펼쳤다. 부적이었다. 뭐지? 의문과 함께 그녀와의 키스가 떠올랐다. 몽롱한 기분에 입술이 자연스레 벌어지고 입안으로 뭔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었다. 그건 혀가 아니었다. 이질적인 느낌에 눈을 떴고 키스를 하던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눈이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 눈동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로 정신이 희미해져 갔다. 옅어져가는 의식 속에 벚꽃마을 404호 베란다 창가에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그때 나는 고개 숙여서 인사를 했고 그때 어머니의 다리를 봤다. 다리가 없었나? 아니, 떠 있었나? 차갑게 식어가는 돼지감자군의 거대한 등 위에 벚꽃잎이 떨어졌다. 정말로 내가 귀신에 홀렸나? 언제부터였지? 악몽의 시작을 알리는 권사장의 한마디가 떠올랐다. 벚꽃마을 404호에서 돈 받아와. 네, 끝났습니다. 뭔가 허망하죠? 아무튼 결국 주인공 진짜 귀신이 있었던 거였네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길었다 근데 그죠? 여러분 이거 너무 길었어요. 근데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신선했달까? 공포 소설이에요. 좋았긴 했음. 그러니까 신선하잖아요, 뭔가. 처음은 아니고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갈라파팽이님, 통기타님, 댕이님, 수님, 두팔님, 긍정님, 15431호님, 협편님, 그리고 옹아이님, 주님, 재선님, 댄스님, 임청자님, 억두님, 쿠러브님, 사나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15년 전이랑 제목의 이야기고 이것도 상당히 긴 편인데 아까 거보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15년 전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쓰여서 굿도 했고 그로 인해 가정에 불화이기도 했던 터라 살면서 이상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상한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때는 15년 전, 저는 프로게이머를 꿈꾸고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촌뜨기 20살이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던 저는 프로 세계의 꿈을 가지고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면접과 테스트를 통해 프로팀을 준비하는 클랜에 가입하게 되었고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던 시절이라 준비생들 모두 PC방에서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리고 혈기왕성했지만 장시간 연습하는 연습생 생활은 무척이나 고단했습니다. 그 일은 연습생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서였습니다. 개인 연습과 스크림을 하다 보면 새벽 2, 3시는 훌쩍 지나 있고 앉아서 게임만 하는 일이지만 생각보다 심신이 많이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 되고 나서야 그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짐을 챙기고 PC방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큰 사거리가 있고 횡단보도만 건너서 직행을 하다 보면 집이 나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집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지만 큰 사거리 신호라서 대기 시간이 긴 편인데 기다리는 동안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신호등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인기척을 느껴서가 아닌 그냥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는데 제 오른쪽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같이 서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 혼자서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워낙 피곤한 상태이다 보니 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드는 생각은 서울 애들은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구나 였고 얼른 집에 가서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서 신호등을 보고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 길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때였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옆에 있던 여고생이 그 긴 횡단보도 가운데까지 가 있는 겁니다. 분명 정지 신호까지 제 옆쪽에 있었는데 말이죠. 속으로는 뭐 저렇게 빠르지 하고 별 생각이 없었고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설렁설렁 길을 건너고 있는데 앞서 가 있던 여고생의 가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뒤따라가던 저는 뭐가 떨어졌나 하고 보니 볼펜인 걸 알았고 그걸 주워주려고 했습니다. 볼펜을 줍고 앞에 가던 학생에게 저기요, 볼펜 떨어졌어요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는 듯 자기 갈 길만 갑니다. 이어폰이라도 꽂고 가나? 라고 생각하며 많이 앞서 있던 학생 뒤를 쫓아가며 조금 크게 말했습니다. 저기 학생, 볼펜 떨어졌어요 하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 학생은 약간 다리를 절면서 천천히 걷고 있고 저는 따라가려고 살살 뛰는 속도인데 거리가 좁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속도를 더 내서 쫓아가는데 여전히 거리가 안 좁혀졌고 숨도 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일인데 왠지 모르게 계속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이 볼펜을 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볼펜을 주려고 따라가다 보니 그 학생은 도로 끝에 있는 모퉁이를 끼고 들어갔고 저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보인 건 아파트 주변 도로에 있는 화단 같은 곳이었는데 그 화단 쪽을 보며 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등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학생, 볼펜 떨어뜨리고 갔어요.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며 볼펜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약간의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학생의 모습은 얼굴의 반이 뭔가에 쓸려서 약간 갈린 것 같은 모습이었고, 팔다리 여기저기가 많이 긁히고 피떡이 되어 있는 상태. 어딘가 많이 다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볼펜 이라고 하며 볼펜을 주려고 손을 뻗었고, 학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린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반쯤 갈린 얼굴을 계속 쳐다보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고, 작은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몸속의 모든 게 돌처럼 굳어버린 상태. 그 얼굴과 눈을 피하고 싶어 눈을 감으려 했지만 눈도 감을 수 없을 만큼 공포에 질려 그 상태로 그 학생을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그 학생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나 행동도 없이 쳐다보고 있다가 그대로 뒤를 돌아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화단 쪽으로 걸어가다 화단 밑으로 깔린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그와 동시에 저는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오래 숨을 참다가 숨이 터진 것처럼 저는 컥하면서 호흡을 내뱉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힘도 들어가지질 않아 일어설 수도 없었기에 주저앉은 상태로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뭘 본 거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머릿속은 생각하고 있지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 고요하고 사람도 없는 새벽에 화단 모퉁이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게 어이도 없고 무섭기도 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리고 너무 무서웠기에 당시 같이 연습생을 하던 동갑내기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죠. 손에 쥐고 있던 게 볼펜이 아닌 나뭇가지였다는 걸요. 그때부턴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울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딘지도 모르는 이 모퉁이에 친구를 불렀습니다. 울면서 전화를 하니 집에 가고 있던 친구는 불이 나게 찾아와줬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 고맙게도 그날 하루는 친구의 집에서 잘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저는 술을 한 잔도 못하는 정도인데 그날은 친구의 권유로 맥주 한 캔을 꾸역꾸역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 후 저는 다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제가 있었던 화단이 그 근처의 아파트에서 아주 예전에 어떤 학생이 투신 자살을 했었다고, 너가 봤던 게 아마 그 학생이 아닐까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귀신에 홀린다는 말을 이 일을 겪고 나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느꼈던 공포감 때문에 나이를 먹은 지금도 아주 가끔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 꿈을 꾸곤 합니다. 비록 그 꿈에서는 전 신호가 바뀌어도 건너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깊은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실 땐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길. 아이고, 레고님 안녕하세요. 생방 오랜만에 오시네요. 지금 군대 가 계셔서 그렇겠죠? 꾀깽님, 뜨이님, 소미나키나리님, 진님, 낭만붕어님, 주디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잠깐 짧은 뭘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애초에 귀신 따위가 어딨어. 나는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심령 스팟을 전라로 배회하는 게 취미인데 영역 표시 감각으로 분뇨를 마구 싸질러도 해코지 같은 거 안 당하고 잘만 산다라는 글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댓글로 귀신에게 있어서 인간의 생리현상은 크리티컬 데미지, 네가 하는 건 재령에 가깝다. 그랬더니 누가 전라 방뇨 재령사 탄생이구만 이러고. 아 이렇게 더러워. 뭐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 물론 일본 얘기고요. 그냥 천사님, 퓨마님, 안개철님 어서 오시고요. 아 진짜 더러워. 이거 왜 그러는 거야. 훈이님 어서 오세요. 으악, 닭발 먹고 계셨어요? 으악, 죄송합니다. 귀한 닭발 타임에 제가 세상에. 아니 제가 그냥 원래 사이트 되게 많잖아요. 제가 좀 추려놓은 사이트가 많은데 제가 진짜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이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무언 이야기 검색을 하니까 그 갤러리가 있더라고요. 공포 이야기 갤러리.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이 무서운 얘기를 진짜 많이 올려놨어요. 최근에 올리셨나봐요. 다. 누가 글에다가 이 사람이 유입이 돼가지고 지금 공포 갤러리가 그나마 공포 갤러리 다워졌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네, 이번 닉네임도 달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이야기를 찾아가지고 할 것 같네요. 재밌는 거 위주로 많이 올라와가지고. 찐 매니아이신가? 그런가 봐요. 호호호호. 나 하리매니아임. 세상에.
오늘 이렇게 목이 아프지? 사탕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다시 목캔디로 갈아탔어요. 맛있어. 그리고 목이 시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유치원생 같은데 진짜임. 맛있어요. 아니 제가 어제 무슨 광고를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막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식품 검색을 많이 하니까 자동으로 광고가 뜬단 말이죠. 근데 떡볶이가 뜬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곤약 떡볶이는 가라 쌀로 만든 떡볶이 이렇게 광고를 딱 뜨길래 아니 그럼 그냥 떡볶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맞지 않아요? 아니 곤약 떡볶이는 가라 쌀로 만든 떡볶이 하면 떡볶이죠. 보고 좀 어이가 없었달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내뚱이 어머님 어서오세요. 그쵸? 아니 쌀로 만든 떡볶이면 떡볶이지 다이어트 떡볶이가 아니고 그 대신 당류가 0g이래요. 그래봤자 떡에 넣으면 좀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다음 얘기는 안양 석수동 할머니 댁 이야기입니다. 조금 길이는 있네요. 추천 감사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올리님, 화이트로등님 어서오시고요. 그냥 쌀떡에 스테비아 넣은 떡볶이인데 맞죠? 사실상 곤약 떡볶이 바이럴하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요새 그런 것도 있더라고. 막 치즈 치킨인데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막 곤약 떡볶이가 뭐지? 하고 검색하게 만드는 거야. 오 좋네요. 거기서 또 그 샵에서 곤약 떡볶이도 팔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땐 팔아. 거기가 다이어터들이 쇼핑하는 그런 샵이거든요. 먹을 거 막 올라와 있고. 아 치즈치킨도 어이가 없어. 닭가슴살 치즈치킨인데 결국 튀긴 거잖아. 그거를 다이어트 치킨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이어터가 먹을 수 있는 치킨은 굽네치킨 오리지널밖에 없다니까요. 자, 탄수 줄이면 돼. 맞지. 근데 너 그거를 막 다이어트 식품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 그냥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를 칼로리 제한하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 같다는 뜻이었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안양 석수동 할머니 댁입니다. 나는 90년대 신촌에서 대학을 다녔다. 집은 성남이었다. 보통은 신촌역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가끔 종로나 시내에서 모임이라도 있으면 광화문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곤 했다. 어쩌다 시내에서 밤늦게 술이라도 먹게 되면 12시 이전에 모임을 마쳐야 마지막 지하철을 탈 수 있었고 그걸 놓치면 새벽 1시쯤 성남 종점으로 돌아가는 36번 좌석버스가 막차였고 그마저 놓치면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대학생이었던 내게 시내에서 성남시까지 가는 택시비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어서 마지막 술값을 지불하고 나면 간신히 좌석버스 요금만 달랑 남아있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래서 막차를 놓친 날은 택시 말고 마지막 찬스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건 같은 정류장에서 안양을 가는 104-1번 좌석버스였다. 안양에는 따뜻한 보금자리인 외가댁이 있었고
외박을 해도 집에 전화 한 통 하면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였다. 그래서 안부도 드릴 겸 겸사겸사 심야에 외할머니 댁에 방문을 하곤 했다. 할머니 댁은 관악역 바로 옆에 있는 박달동이었는데 안양과 서울의 경계선 부분쯤 서울 가기 마지막 주유소와 관악역 중간쯤에 위치했다. 집 자체는 그냥 평범한 좀 허접한 주택이었는데 곧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다. 새벽에 할머니 댁에 가면 보통은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살짝 열고 들어갈 수 있었고 할머니를 깨우기 싫어서 사랑방에 조용히 들어가 자고 아침에 인사를 하곤 했다. 안방은 할머니가 쓰시고 사랑방은 이혼한 이모의 아들인 이종사촌 동생이 쓰고 있었는데 10살이나 어린 그 녀석과 슬쩍 같이 이불을 덮고 자곤 했다. 할머니에게 나는 그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대학생 외손자였기 때문에 절대 잔소리하시거나 캐묻는 거 없이 아침에는 꼭 해장국에 쌈짓돈 용돈까지 얻어 타곤 했다. 그렇게 대학생활을 마치고 92년 졸업을 하고는 바로 군에 입대했다. ROTC여서 장교로 임관했는데 장기 복무를 해서 6년 근무를 했으니 94년이나 95년쯤 된 것 같다. 한 번은 휴가를 나왔다가 대학 연합 서클 모임에 참가를 했다. 본부가 광화문이라 의뢰이 종로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학창시절 같이 광화문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 새벽 1시를 넘기며 너무 자연스럽게 36번 버스를 놓치고 104-1번을 타고 안양으로 향하게 되었다. 마치 학창시절의 어느 날처럼. 난 어릴 때부터 집에서 워낙 엄격히 술을 배워서 평생 취해서 단 한 번도 실수라곤 해본 적이 없었고 당시에 맥주 3천 정도 먹었던 것 같았다. 그땐 최고 7천까지 먹은 적도 있었으니 3천이면 그냥 기분 좋게 취한 정도였다. 안양까지 버스를 타고 중간에 정확히 정거장에 내려서 할머니 집까지 찾아갈 정도였으니 만취는 아니었다. 할머니의 집에 도착한 나는 주무시는 할머니께 살짝 인사를 하고 바로 사랑방에 들어가 여느 때와 같이 사촌동생과 슬쩍 같이 자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리도 꿈에 악몽이 심하던지 세상의 모든 귀신이란 귀신은 다 만난 것 같았다. 지금도 생생한 그 밤의 느낌은 영화에서 봤던 늪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걸쭉한 반지능 늪 위에 얇은 비닐을 펴서 깔고 그 위에 눕는 느낌. 축축하고 차가운 늪으로 몸은 가라앉고 비닐은 같이 빠지면서 내 몸을 감싸서 숨도 쉬기 힘든 그런 느낌.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겁을 주는 그 귀신들.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는 아닌데 아직도 귀신 따윈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귀신이 그리 무섭지도 않다. 그날도 나를 겁주는 귀신들이 무섭다기보단 귀찮았다. 나의 달콤한 잠을 방해하는 게 너무나 귀찮았다. 귀신들은 집요했다. 아마도 꿈을 꾸다 말다를 반복했던 것 같은데 다시 꾸는 꿈에는 어김없이 같은 귀신들이 달려들었다. 느낌이 몇 시간의 일이 시달렸을까. 꿈속의 꿈같이 조용하고 굵직한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몇 해 전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여기서 뭐하냐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었다. 가위에 눌려서 어물쩡하게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빨리 일어나라고 독촉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는 잠에서 깼다. 그런데 창문 틈새로 보이는 밖은 벌써 밝아오는 새벽이었고 뻥 뚫린 시야에 집안이 뭔가 이상했다. 원래 창밖은 옆집 담벼락이었는데 내가 덮고 잔 이불은 이불이 아니고 벽에서 뜯겨 떨어진 벽지였고 베니아 합판 천장은 반쯤 내려와 있었다. 책상과 장롱, 가구들도 사라졌었고 지저분한 게 마치 흉가처럼. 정신이 번쩍 든 나는 밖으로 나왔는데
할머니 집이 있던 그 블록에 100채쯤 되는 집은 몽땅 사라졌고 마치 알박기를 하는 집 모양으로 할머니 집만 단 한 채 달랑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기찻길 쪽에 붙어있는 집들 먼저 허물면서 찻길 쪽으로 나오다 보니 할머니 집이 제일 마지막 순서였던 것 같았다. 할머니 집도 이미 철거를 시작한 듯 담벼락은 다 무너져 내려 있고 천장은 구멍이 뚫려 있어 바로 부서질 듯한 모습이었다. 내가 저런 집에서 하룻밤을 잤다니. 그때서야 몇 년 전에 할머니가 시내에 있는 삼촌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삼촌 집에 가서도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군 생활을 하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근데 간밤에 술에 취해 있던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안방에 계신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고 할머니는 어여 잘 자라고 대답했는데 내 옆에서 자고 있던 사촌 동생은 그냥 착각이라 하긴 아직 너무 생생했는데 지금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했다. 그때는 별 큰 감흥 없이 그냥 넘어갔었다.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그때 나를 깨웠던 외할아버지의 영령은 아끼는 손주를 지켜주고자 한 외할아버지의 영령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하룻밤의 꿈에 불과한 흔한 경험이었을까? 확실한 건 글을 쓰려고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보는데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꿈만큼 생생하고 칙칙한 꿈은 이후에 다시 꿔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아이고 12시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천해주신 긍정님, 협편님, 농개님 추천 감사합니다. 농개님, 사사키즈님 어서오시고요. 성찬님 어서오시고요. 무서우면서 약간 감동이네요, 할아버지. 그러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제가 원래는 하루에 하루치 이야기를 하루하루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요, 이야기들을. 그래서 녹방에 올리는데 요새 이야기가 좀 긴 것도 많고 폴더를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렉이 걸린달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일주일 정도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만들고 하나의 폴더로 넣는 거죠.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쌓여있네요. 아마 녹방에 올라갈 거고. 아이고 백온님 어서오세요. 은근 많네. 내가 왜 정리를 안 했을까. 그때 너무 이야기가 길어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아이고 성찬님 레드블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10주년 방송 때 다 와주실 거죠? 행이님 어서오세요. 10주년 때 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슬퍼요. 어차피 맨날 오는걸? 그것도 그렇네. 이게 며칠이지? 1월 5일? 아 폴더가요 이제 그래서 원래 나눠져 있거든요. 2019, 20, 21, 22 26일이죠? 네 25일 11시부터 하거든요. 25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아이고 행이님 별풍선 6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22년 010 오케이 아니다. 이게 마지막이 며칠 거지? 14일이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사님 어서 오시고요.
14. 오케이. 그래서 그날 오시면 제가 좀 그래도 나름 준비한 게 있거든요. 물론 뭘 준비했는지는 조금 비밀이에요. 뭐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그 뭐지? 제거 큰일 났다. 실수로 동영상 옮기고 뭐지? 그걸 옮기고 삭제해야 되는데 실수로 세상에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세상에. 카님 어서 오시고요. 이호님 어서 오세요. 네, 맞아요. 우리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 동영상 한 개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다 삭제해가지고 휴지통에서 다시 꺼냈어요. 세상에. 그때 와주시면은 제가 뭐 이벤트 당연히 있고요. 뭐야, 복사 됐는데? 이 무슨 오류인고? 다시 삭제. 내가 휴지통에서 왜지? 왜 다시 잠시만요. 제가 뻘짓을 한 것 같거든요. 둘이 다른 폴더가 아니구나. 바보네요. 왜 자꾸 그러지 나? 아무튼간에 그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에 대한 퀴즈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방송을 봐야 아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방송을 안 봐도 제가 백문백답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퀴즈쇼 왔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사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청자 사연,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퀴즈쇼, 그리고 하나는 비밀이에요. 하는 말 안 해줄 거지롱. 아니 물 떠났는데 왜 바보 돼 있냐고? 아니 동영상을 내가 실수로 옮겼는데 삭제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휴지통에서 복원을 했어. 근데 그게 동영상 파일에도 저장이 돼 있는 줄 알고 삭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옮긴 파일이어서 휴지통에서 넣었다 뺐다 한 거야. 진짜 바보네. 바보당. 헐, 나 조금 끔찍한 얘기 봤어요. 혹시 오늘 것도 퀴즈에 들어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바보인 걸 티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몇 문제로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간단하게 첫 문제를 알려드리자면은 제 생일이 언제냐는 거부터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 퀴즈를 어떻게 막 정답을 어떻게 써서 보내야 할지 그게 좀 문제긴 하거든요. 쪽지로 정답 받는다 해야 되나? 모르겠네. 류어드님, 우기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퀴즈쇼 할 거고요. 그때도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건 방송국을 잘 뒤져보면 알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제목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거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와주시면 뭐 제가 또 경품 같은 것도 또 준비할 거니까요. 네, 제목부터 심상치 않고요. 원작은 만화인데 만화를 제가 대놓고 가져올 순 없어서 글만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상상하면은 진짜 기절초풍할 만한 얘기긴 해요. 이거 말 그대로예요. 그날 방송 놓친다? 레알 바보. 제가 하디슈 신청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유입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정답지는 쪽지로 받을게요. 저는 문제풀이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쪽이라서 패스. 아이고 세상에. 배고님 약간 그런 타입이셨어요? 몰랐네. 바보가 되려나? 바보 아니에요. 나는 오늘 바보야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문제 아저씨? 아저씨라뇨? 왜 아저씨예요? 결혼 안 했으면 아저씨 아니지. 진심. 그래서 우리 엄마 잡아먹힐 뻔한 이야기입니다. 맞지. 그치. 때는 1970년대 초 우리 엄마가 6살 때의 일이다. 마을 너머에 결혼식이 있어 할아버지는 어린 우리 엄마를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 결혼식이 엄청나게 지루했던 엄마는 호시탐탐 빠져나올 기회를 살피다가 할아버지 몰래 결혼식장에 빠져나오게 된다. 처음 보는 동네 여기저기를 신나서 돌아다니다가 낯선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너 어디서 왔어? 서면이요. 멀리서 왔네. 근데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완전 큰일 났어.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동네에서 아주 큰 숨바꼭질이 진행되고 있고 혼자 다니는 어린이는 무서운 아저씨들이 잡아가기에 자신의 집 장독대에 잠시 숨어 있으라고 말한 것. 여기 들어가 있으면 돼. 똑똑 치면 나오고. 그리고 엄마는 그 안에서 깜빡 잠이 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똑똑 소리에 올려보니 보이는 건 아줌마가 아닌 경찰. 알고 보니 엄마가 들어간 곳은 나병 환자촌이었고 당시 그곳에는 오래된 속설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어린 아이를 삶아 먹으면 나병이 낫는다는 이야기.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를 보고선 나병 환자인 남편을 위한 요리를 계획하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그곳 경찰들은 속설을 근거로 나병 환자들의 집을 우선 수색을 했던 것.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 그쵸.
근데 저런 게 진짜 저걸 믿어? 완전 고양이 삶아 먹으면은 관절염 낫는다는 말이랑 다를 게 없네. 검은 고양이를 검은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고양이를 데려서 먹으면은 관절염이 난다는 속설이 있대요. 그쵸, 그만큼 간절하니까.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나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사실상 고양이가 오히려 관절염에 많이 걸리거든요. 하도 점프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네요. 관절이 안 좋대. 그래도 그런 속설은 좀 그렇긴 하죠. 입에서 입으로 퍼지잖아요, 그런 거. 맞아요. 고양이가 막, 예, 그래서 좋은 걸 거예요. 고양이 뭐 유연하고 뭐 그러니까. 맞아, 먹을 건 많긴 하죠. 경민님 어서오세요. 님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왜 사창가 주변에는 꼭 점집이 있을까? 그래서 시작하도록 음기가 강해서 그러니까 이유가 아마 나올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점집입니다. 왜 서창가 주변에는 꼭 점집이 있을까? 나는 재래시장 뒤쪽에서 컸어. 부모님이 재개발 존버타느라고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참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지.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학교에서 집에 오려면 보신탕거리, 집창촌, 점집 이 순서로 꼭 지나와야 했거든. 집창촌에서 일하는 분들을 자세히 본 적은 없는데 난 어린 나이에 무당들도 밤에서 일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낮에 엄청 바빠. 낮에는 늘 방울을 흔드는 소리, 머리카락 태우는 냄새, 옹알거리거나 우는 소리가 났던 것 같아. 그리고 꼭 젊은 언니들이나
뭔가 범상치 않은 아주머니들이 가시더라고. 뭔가 본능적으로 집창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다는 생각이 어린 나이에도 들 정도였어. 이후로 여러 도시에 이사를 다녔는데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꼭 오래된 집창촌 근처에는 점집이 있어서 왜 이런 걸까 은은한 의문만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권 관련한 전시에서 보니까 이게 일종의 카르텔 구조라는 거야. 일단 점집과 집창촌의 가게는 암암리에 가맹이 맺어져 있대. 그런데 팔려온 아가씨들은 그 가맹을 몰라. 포주랑 점집만 아는 거지. 아가씨들은 솔직히 좋은 일도 아니고 정말 힘들겠지? 일하지 않는 시간에 서로 삶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포주가 넌지시 여기 옆에 땡땡선녀가 점을 기가 막히게 본다. 저번에 돈 다 갖고 나간 언니도 거기서 관상 보고 성형해서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렇게 이빨을 까는 거지. 그럼 이 슬프고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언니들이 점집에 가서 관상도 보고 점도 보는데 이때 무당이 이거 보통 살이 낀 게 아니다. 구슬해야 한다. 이렇게 구슬리는 거야. 몇 날 며칠을 엄청 심각한 얼굴로 꼬드기는 거지. 근데 아가씨는 돈이 없잖아. 그럼 포주한테 또 선불로 돈을 빌리는 거야. 굿은 안 해봤지만 그 전시에 따르면 몇백원 우습고 몇천짜리 굿도 있대. 아마 무당이 호구 잡았으니까 더 많이 부르겠지. 그렇게 굿을 한다 해도 인생이 잘 풀릴 리가 없으니 또 점 보고 또 굿하고 빚은 더 늘고 이렇게 계속 그 카르텔 안에서 쳇바퀴처럼 살다가 장사를 못할 나이가 되면 포주 일을 돕던지 안 좋은 동네에 방석집을 차릴 돈만 들고 나간다고 하더라. 그것도 안 되면 바카스 할머니 되는 거고. 난 이제까지 들었던 어떠한 괴담보다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아직도 옛날에 살던 동네 생각을 하면 참 슬픈 것 같아. 그러게요. 마이킹으로 잡아놓는 거였네. 아, 그리고 여기 그것도 있네요. 폐가 주소 찍어놨네. 호텔이거든요. 평택 그랜드 호텔. 지하 2층 높이 10층 지하 2층에 높이 10층 건물인데 여러가지 10년 현상으로 폐업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대요. 출입은 개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주소 써있어요. 전 때려 죽여도 폐관 못 가겠어요. 전 별풍선 많이 받으면 갈 듯. 근데 몇 개라고는 얘기 안 함. 전 달고 오면은 물리테마 하려고요. 겁나 패는 거야. 양양펀치 갈겨? 물퇴입니다, 직업은. 난 던파에서도 물퇴 안 하긴 하는데. 쌈하리? 그죠? 물퇴하리? 그럴 수 있어. 리얼 스토리님 어서오세요. 멋있어요.
어디 보자. 홍콩의 레전드 심령 스팟 달덕학교. 와우. 사진 보고 있거든요. 아, 그거 아세요? 그 뭐야,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보면은 사진에 귀신이 찍혀 있대요. 3마리인가? 3명?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보이진 않는데 그 있는 위치를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3군데를 찍었는데 진짜 그 3군데였어요. 무당들이 그 3군데를 찍는데 제가 그 느낌이 쎄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 하나 둘 셋 찍으니까 거기 진짜 귀신 있었어. 야! 그 사진 궁금하면 한번 찾아볼게요, 나중에. 아니, 무서워. 무서워. 소름. 그냥 던파 광고 뜬다. 하하.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등산을 갔다가 본 기괴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이글스님 어서오세요. 아무튼 그런 사진 보면은 뭔가 좀 쎄한 게 있어요. 뭐 잘 보이진 않는데. 퍼퍼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어릴 적에 등산을 갔다가 본 기괴한 풍경 이야기입니다. 오신 분들 추천 감사드리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 녹차 한 잔만. 쓰구만. 이번 이야기는 어릴 적에 등산 갔다가 보았던 기괴한 풍경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을 시골 할머니 댁에서 보냈어. 당연하겠지만 그 당시 시골이라면 가정에 컴퓨터는커녕 PC방도 없었기에 당연히 나를 포함한 동네의 어린아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뛰쳐나와서 들이나 근처 시내가에서 뛰어노는 게 일과였지. 근처에 꽤나 큰 산도 있었는데 등산로가 있다곤 들었지만 잘 가지 않았고, 그런데 하루는 이혼 뒤에도 가끔 찾아와 주시던 어머니가 비디오를 여러 개 가져오신 거야. 애니메이션이나 모험 영화 같은 것들. 그 중에 하필 인디아나 존스에 꽂혔고 주인공이 오지를 탐험하는 모습에 반해서 그날부터 가지도 않던 산에 막 오르고 놀기 시작했지. 마침 맨날 비슷한 장소에서 놀던 친구들도 실증이 난 듯 나를 따르기 시작했고, 낮에도 얼마 보이지 않는 등산객들 몇 명이 등산로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주의 주는 것 말고는 시끄럽다고 꾸짖는 어른들도 없는 곳이었으니 정말 신났지. 얼마 동안은 매일매일 산에서 놀았던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노는 것도 점점 질리기 시작했고, 나는 급기야 등산로를 벗어나서 아무도 찾지 못한 데에 가보고 싶었어. 다른 친구들은 무섭다거나 어른들한테 혼날 거라는 이유로 나와 마음이 잘 맞던 한 명을 빼면 모두 집에 돌아가거나 등산로에 남았고,
우린 다른 아이들에게 1시간 안쪽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해둔 뒤 나무가 우거진 방향으로 무턱대고 들어갔지. 점차 뒤에 남겨진 아이들의 소리가 멀어지고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기 시작하자 이상한 고향감을 느꼈던 것 같아. 정말 모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만끽하면서 주변의 풍경을 둘러보자 우리와 조금 떨어진 데에 뭔가 이질적인 게 눈에 들어왔어.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 나온 건 산속 한복판에 마치 공터처럼 트인 작은 공간. 거기에 흔히 시골에서 볼 수 있는 닭 같은 동물들을 가둬두는 우리가 여러 개 있었던 거야. 하지만 닭은커녕 동물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았고 우린 그 이유를 곧바로 알 수 있었지. 닭장 같은 구조물들 안에 갇혀있던 건 어디서 주웠는지도 모를 마네킹들이었으니까. 나와 내 친구는 그 풍경을 보고 잠시 얼어있던 것 같아. 누군진 몰라도 마네킹들을 이런 데에 보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고 애초에 마을 근처에는 이렇게 많은 마네킹들을 필요로 하는 상점도 없었거든. 읍내에 딱 하나 있던 허름한 옷가게는 몸통만 있는 마네킹들만 몇 개 있는 수준이었지. 그런 이질적인 느낌에 가벼운 소름이 돋으면서도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나는 그 마네킹 철장 중 하나로 다가갔어. 이를 드러내 보이며 허공을 보고 웃고 있는 백인 남성의 마네킹이었지. 얼굴부터 몸 이곳저곳에 칠이 벗겨져서 꽤 낡아 보였어. 그걸 시작으로 다른 철창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봤지. 마네킹들은 전부 칠이 벗겨지거나 팔이 한쪽 없는 상태로 철창 하나에 한 개씩 정성 들여서 들어가 있더라. 중간에 어린 아이와 여자 형태의 마네킹 둘이 한 곳에 들어가 있는 것 빼고. 그중 가장 인상이 깊고 섬뜩했던 녀석은 하체가 없이 상체만 남아서 비스듬히 기대어져 있는 남자의 마네킹이었고 마침 그걸 살펴보고 있던 나를 친구가 불렀지. 야, 이것 좀 봐봐. 그 아이가 가리켰던 건 우리가 맨 처음에 확인한 백인 남성의 마네킹이었고 친구의 시선은 유독 혼자만 멀쩡히 달린 두 손에 가 있었어. 아니 왜 손끝만 이렇게 심하게 달아있는 거야? 그 말 그대로 마네킹의 손 부분은 다른 부위보다 유난히 마모가 되어서 살색으로 칠한 부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나와 내 친구는 아마 동시에 어떤 상상을 해버린 것 같아. 저기서 나가려고 손으로 긁어대기라도 했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여태 호기심으로 억누르고 있던 소름이 순식간에 온몸에 돋아났고 우리는 그대로 달아났어. 우리가 왔던 방향도 아니었지만 최대한 빨리 이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 달리면서 슬쩍 보았던 마네킹들은 여전히 허공을 보면서 웃고 있었지만 마치 겁을 먹고 달아나는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어. 이후로는 정신없이 산에 내려오느라 온몸이 긁히고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친구와 나는 저마다 집에 돌아갔고 그날로 나의 모험놀이는 끝났어. 등산로에 남거나 집에 간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매일 산을 오르는 게 힘들었는지 아이들 사이에서 산에서 노는 유행도 빠르게 식어갔지. 분명 그 마네킹들을 산의 한복판, 그것도 등산로에서 벗어난 공터의 철창 안에 누군가가 정성 들여서 가다 놓은 납득 가능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어. 그중 하나의 손끝이 유난히 달아있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10년이 지난 기억이지만 지금도 나는 마네킹이 싫어. 하리님 목 챙겨야죠. 진리님, 용이님, 주디스님, 고려님, 스타님 어서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님들 그리고 여기 그거 있네요. 점쟁이가 알려주는 사주 잘 보는 집 가리는 팁. 아 맞다 여러분 제가 진짜 타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거의 2달에 한 번은 가는 듯. 거기 사장님이 저를 알아봐요. 아무튼 그 갑자기 생각난 얘긴데 그 타로집을 제가 엄마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엄마가 알고 보니까 전에 가봤던 집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냐 이랬더니 엄마 친구분 중에 재혼을 하신 사장님이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분의 새로 결혼한 남편분이 거기를 갔었대요. 근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은 이제 당신이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미혼이셨대요. 그때 아예 그냥 총각이셨는데 당신이 원하던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애가 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거기서 타로집에서. 근데 진짜 그런 분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초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여자분이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여자분이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진짜 애가 둘이 있었대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이미 가봤던 거고 나는 그냥 처음에 심심해가지고 저희 집 그 근처 쪽에 타로집이 한 2군데 3군데 있어요. 부스로 된 데 있고 사주 카페 뭐 이런 데 있고 뭐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뭔가 한번 볼까 이러고 봤는데 너무 잘 보는 거야. 나 별말해도 안 했는데 너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다가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본 이야기가 점쟁이가 알려준 사주 잘 보는 집 가리는 팁이잖아요. 거기 사주를 엄청 싸길래 봤거든요. 근데 막 그러는 거야. 몇 년도에 힘들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알더라고요. 그때 제가 남자친구가 헤어져가지고 오래 사귄 사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였거든요. 근데 안 좋은 말도 하긴 하는데 좋은 말도 해줘요. 그러니까 솔직해 그분은. 근데 다 스타일이 달라요. 타로집마다 다른데 거기 말고 다른 집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잘 못 맞췄어. 근데 여기는 핵심만 딱딱 집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데 다 맞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조언도 받고요. 아무튼 그때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연애운 봐달라 이랬더니 전에 사귀는 남자친구가 바람 폈네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근데 진짜거든. 싸다고 하는 데가 얼마예요? 원래 사주가 막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 데는 10,000원이었는데 3만원 넘는 데도 있어요. 3만원 정도? 평균? 싼 데가 3만원? 근데 여기 진짜 싼 거죠. 아니 그거 맞췄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애매하게 바람이 핀 거였거든요. 살짝 바람 폈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세상에 말했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었거든? 그리고 제가 인상이 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착하게 생겼단 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를 보면. 물론 실제 성격은 그게 아니긴 한데 근데 저를 이렇게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 욱하는 기질이 있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엥? 이랬는데 제가 욱하는 기질이 좀 세요. 화를 좀 주체를 못하는데 방송에서는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또 뭐라 그랬냐면은 손을 보고 무슨 일을 하니? 그래서 저 방송 쪽 일한다 이러니까 손이 섬세해가지고 약간 감정의 깊이가 있다. 약간 그런 쪽에서 일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였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 얘기했더라? 맞아.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뭐 물어봤었고 근데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 막 베스트 BJ 단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에 달았었잖아요. 근데 그 타로를 본 지가 봤을 때가 작년 7, 8월이었나? 암튼 이제 약간 싹이 난 느낌이네 이러는 거야.
그것도 좀 맞춘 편이었고 아무튼 저도 사실 타로를 그렇게 처음에는 저거를 왜 결국 카드점 아니냐 이랬는데 거긴 좀 뭔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있어요. 전화 상담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지역 근처에 사시는 분 계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아마 뭐 이 방에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싶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신기하죠? 근데 그분도 되게 나이가 좀 있어요. 5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타로를 좀 오래 하신 분인가 봐요. 말도 엄청 잘하시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부천인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타로는 안 보실 것 같고 만약에 부천 뭐 근처에 사시거나 그런 분들은 올 일 있으시면 제가 쪽지로 위치 알려드림.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리령님 어서오세요. 약간 제가 20대 초반에 힘들었던 것도 알고 막 병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재작년에 엄청 힘들었던 것도 알던데. 아무튼 근데 제가 올해 삼재래요 님들아. 어떡해요? 에헤이 무서워. 근데 저 아까 말했듯이 귀신 붙으면은 패버릴 거라서요. 이거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유단자거든요. 예, 그래서 패버릴 거예요. 귀신 붙으면. 갑자기 고스레이도 생각났어. 아니 근데 저 사고 같은 거 날까봐 좀 그래요. 평소에 좀 덜렁거려가지고 막 넘어지고 그럴 때가 좀 많아가지고 하리한테 붙을래. 좀 때려줘. 미안한데 신고할게. 퀴즈다. 항시 조심하는 걸로. 조심해야죠. 할인 유단자다. 그거 안 넣었어. 세상에. 그래서 대충 사주 잘 보는 집 가리는 방법. 첫 번째, 생년월일 심한 주어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만 주고 그 다음에 답을 들어보래요. 계속 대답을 유도하면은 사자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사주에 뭐 오행 같은 게 있잖아요. 뭐 화의 기운, 뭐 목의 기운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약간 그런 거래요. 사주에 물도 많고 불이 많아가지고 둘이 확 타올랐다가 확 꺼지는 그런 거라 오락가락 약간 이런 성격이 그래서 욱하는 그런 게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약간 나무를 키우는 게 좋다 그래서 제 책상에 행운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약간 띵언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워요. 죽인 적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죽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행운목 가지 잘라가지고 죽인 적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걸 말했어요. 제가 그런 적도 있고 식물을 좀 많이 잘 못 키운다 이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식물이 나를 위해 존재를 하는 거지 막 잘 키우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죽으면 또 새 거 사면 되고 그런 마인드로 약간 그렇게 키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말 듣고 살짝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할 필요 없다. 왜냐면은 얘는 내가 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얘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그 말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냥 그거 있대요. 줄 서 있거나 하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일로 왔는지 묻고 전해주는 거. 완전 사기네요 그거는. 사주팔자 나쁘다고 부적이나 국 같은 거 하지 말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기서 사주 봤을 때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도 사주 좋은 편이라고 자기보다 훨씬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남편 복은 보통이래요. 그 나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약간 실망한 눈치를 딱 보이니까. 근데 남편 복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대요. 진짜. 그래서 보통이면 괜찮은 거라 그랬어. 그래서 저는 30대에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저한테 인생 저당 잡힐 분이 누굴지. 저는 일단 이상형은 게임을 좋아하는 약간 뻐덕이 같은 남자분을 선호하는 편이라. 저요. 대나 머독 닮았어? 근데 뭔가 사기꾼이어도 죄송아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거 너무하시네. 아니야 머독도 잘생긴 건 아니야. 닮았냐고 물어본 거지. 머독은 잘생긴 스타일은 아니야. 나 그리고 너한테 못생겼다 한 적 없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오면 기분 좋을 텐데.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좋게 말해드려요? 아니면 팩트만 얘기해드려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해요. 머독보다 못생겼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말 좋아해요. 본인의 가치는 본인이 정하는 거라고.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옛날에 진짜 그냥 제 이상형 자체가 머독이긴 한데 저도 잘생긴 사람 좋아하긴 해요. 방탄소년단 진 보면 와 진짜 저렇게 사람이 생길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여자 연예인은 장원영 좋아해요. 진짜 이뻐요. 자 진짜 공주님이다 이러면서 봤는데 아니 진짜 무슨 무대 한 걸 봤는데요. 장원영 옷이 약간 백설공주 스타일이었거든요. 너무 예쁜 거야. 나 진짜 백설공주인 줄 알았어. 번드님 어서오세요.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아이즈원 이제는 거기에요. 아이브 왜 슬프대? 난 별말 안 했는데. 나 닭가슴살 시킨 거 언제 오냐?
알고 보니 모니터 스피커 쓰다가 스피커 사가지고 쓰는데 잘 들리고 좋네요. 엄청 좋아요. 저도 옛날에 모니터 스피커 쓰다가 바꿨는데 소리가 진짜요? 근데 저는 방송 켜놓고 게임할 때가 있어서 소리 대부분 꺼놔서 방송 끄면 또 게임을 안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가끔씩 맞다. 저 회사 다닐 때 특정 사이트 제외하고 사이트 안 들어가시는 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뭐 했냐면은 네이버 메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읽을 만한 글 해가지고 레시피, 리빙 뭐 이런 거 맨날 읽었던 기억이. 네임도 뭐 대사 읽는 거? 맞아요. 다 들려요. 막 도망갈 수 없다 막 이런 거. 구구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거 막 보면서 약간 위안을 삼았어요. 나 왜 일하면서 내 파워블로거들 읽은 게 네이버에는 뭐 일하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재택근무 할 때도 진짜 이거 했어요. 이거 보면서 진짜 나 못하게 하냐 이러고. 근데 어차피 재택하면 핸드폰 만질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었긴 했는데 회사에서 일할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은 없어. 이건 없다고. 12팩 6만원? 12팩 6만원. 6종. 6 곱하기 10이구만. 나 이거 12개를 그렇게 판다는 줄. 50팩이 5만원대면은 살만하구만. 아니 리치형님, 제떠이님, 코크님 어서오시고요. 코크님 지각했던 4분 남았는데. 아마 하리업 고마워요. 조개 스프 리조또. 나 클램차우더 못 먹는데. 전 조개를 먹으면 토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못 먹는 음식인 것 같아요. 지각이라니. 할 수도 있지. 알레르기는 없거든요. 알레르기는 갑각류에 알러지가 있어요. 원래 갑각류 먹을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생겨서 호흡곤란 오고 목 붓고 얼굴 빵빵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링거 2대 맞고 겨우 진정이 됐는데 조개는 알레르기보다는 그냥 입에서 안 받는 거죠. 근데 저는 맛있는 근데 갑각류도 익히면 돼요. 김크롱님 어서오세요. 책방도 있네. 한식 디저트 레시피 그런 거 있네. 한과 정과 쌀빵 쌀케이크. 아이고 감사합니다 크롱님.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또 뭐 있니?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리빙 딱 들어가가지고 막 리모델링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아이고 감사합니다. 님들 오늘 연장 쓰실 거면은 지금 딱 지금까지 말해주셔야 돼요. 방송 한 5분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집 사면 맞아 집 사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유튜브에서 오늘의 집 이런 거 엄청 봤어요. 리모델링 구경 뭔가 약간 기분이 좋잖아요. 이불 판다. 이불 애착 이불 극세사 침구 갖고 싶어요. 바나나 크림 파스텔 이불 커버 귀엽다. 알러지 케어 키즈 차렵 이불. 이불 갖고 싶다. 자가야도 리모델링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저도 살면서 막 리모델링 집에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사는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볼 게 진짜 많아요 님들. 채식의 종류와 섭취 방법 건강 그것도 있네. 패션 뷰티 이런 것도 봐요.
코롱, 핸드크림 코롱. 나랑님 어서오세요. 뜁니다. 도망차. 잘 가고. 아무튼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자갈은 그냥 자기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가여도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고 감수해야 되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 사진 바뀌었다. 코크님 뭐지? 처음으로 말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와타하리 친구 채팅으로 부르세요. 채팅으로 말씀해주세요. 저 채팅으로 대답할게요. 아무튼